저는 북한에서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국이라 믿었던 그곳은 저를 버렸고 제 가족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 출신 박철수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북한 정권의 충격적 실상. 그가 가족과 함께 겪은 1년 반의 기록을 본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이라는 북한에서는 손꼽히는 엘리트 자리에 있었죠. 1969년 평양 모란봉구역 대성산 자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고 어머니는 평양 방직 공장 노동자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집안 배경 같은 건데요.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던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평양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에 진학할 수 있었죠. 어린 시절 제 꿈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대 초반 25살의 나이로 외교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우리 철수가 나라를 빛내는 외교관이 됐네 하시며 문물을 글썽이셨죠. 2005년 36살에 처음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북한 막 세상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높은 빌딩들과 자동차들, 환하게 불 켜진 상점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의 겉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사상 교양 받은 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2010년에 평양으로 돌아와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무렵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평양 의대를 나온 의사였습니다. 똑똑하고 마음씨 착한 여자였죠. 2012년에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고 2015년에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외교관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그 시절이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때였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 댁에 가서 다 같이 모여 앉아 평양 온반도 먹고 가끔은 옥류관에 가서 평양냉면도 먹었습니다. 여름이면 대동강 유람선을 타고 아이들과 함께 강바람을 쐬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좋은 직업, 사랑하는 가족, 평양 한복판에 좋은 집,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2020년부터는 러시아 모스크바 대사관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참사관이라는 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업무를 담당했죠.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어수선했지만 우리 대사관 사람들은 묵묵히 조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올리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도 이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장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배급제도에 매달려 있을까? 왜 인터넷도 자유롭게 쓰지 못할까? 왜 해외여행은 특권층만 가능할까? 특히 2023년부터는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중국과의 무역도 끊기고 장마당 물 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가끔 전화가 오면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약 구하기도 힘들고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사관에서는 매일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우리 조국은 날로 번영하고 있다는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을 포장하는 것인가? 2024년 초 대사관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리 참사관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그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전날 밤 급히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0년 넘게 충성한 외교관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았으니까요. 장성태 같은 높은 사람도 숙청되는 게 북한 아닙니까? 저라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모스크바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밤거리는 환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문득 평양에 있을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25살인 아들 민준이, 22살인 딸 미영이, 그리고 평양에 계신 86살 어머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24년 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대사관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외교부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암호 전문이었죠. 해독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참사관, 5월 말까지 평양 귀국 대기하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 명령. 그것도 기한이 정해진 귀국 명령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사라진 리 참사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로 전화하는 건 다 감청되니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나 곧 집에 갈 것 같소.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자주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위부라는 건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교관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에 나타났다는 건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미영이는 괜찮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자꾸 당신 찾으세요. 86살 어머니. 제가 모스크바로 떠날 때 다녀오마 하고 손을 잡아드렸던 그 주름진 손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저도 리 참사관처럼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럼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러시아에서 접속 가능한 외국 뉴스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러시아에서는 가능했으니까요. BBC 한국어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그런 곳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서 본 북한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대사관에서 작성하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 주민 30% 영양실조, 장마당 쌀값 킬로그램당 6,000원 돌파, 함경북도 지역 아사자 속출, 이런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방의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김정은 정권, 해외 파견 외교관 대거 소환 숙청 작업 진행 중. 기사는 최근 몇 년간 해외 공관에서 귀국 명령받은 외교관들 중 상당수가 행방불명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25살부터 55살까지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단 한 번도 조국을 배신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청 대상이라니. 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초상화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대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면서 러시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웃고 떠들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풍경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왜 이런 삶을 살 수 없을까? 내 손주들은 왜 이런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없을까? 그날 저녁 다시 외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을 봤습니다. 한 50대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당 간부였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유는 자식들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만은 이 지옥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준이와 미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외교부 후보생으로 있습니다. 저처럼 외교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22살 딸은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는 뭡니까? 저처럼 30년 충성하다가 언젠가 숙청당할 운명입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손주들도 똑같은 굴레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아니라고 제 안에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5월 초 아내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더 다급했습니다. 여보,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당신이 러시아에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무서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그날 밤 모스크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그 별들과 똑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내, 미안하오. 민준아, 미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령 그것이 배신으로 낙인 찍힐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중순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사관 내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대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 참사관, 평양에서 자네 귀국 날짜를 5월 25일로 확정했네. 비행기표 예약 끝났어. 제가 대사 동지,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물으려 했지만 대사님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네.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그날부터 대사관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없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요.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찍히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지니까 모두 거리를 둡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될까?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닐까? 가족들은 무사할까? 86살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시진 않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8일 아내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준이가 당 조직에서 조사받았어요.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이상한 행동 안 했냐고 제 아들까지 조사받고 있다는 겁니다. 25살 젊은 청년이 아버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다니. 민준이는 뭐라고 했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외교 일꾼이라고 했대요. 하지만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면 좋아요. 보위부에서 우리 집 전화도 감청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전화할 때마다 잡음이 들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감시받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끌려갈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곳입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강제 노역시키고 먹을 건 옥수수 죽 한 그릇. 잘못하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밖으로 못 나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제 딸이 그런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께서 86살 노구로 그런 곳에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 아파트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월 20일, 귀국 나흘 전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 둘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입니다. 저도 오래 외교관 생활했으니 알아봅니다. 평양에서 파견 나온 감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앞에 항상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제가 외출하면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건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함께 느꼈습니다. 30년을 충성했는데 이게 대가입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단 한 번 딴 마음 품은 적 없었는데 가족까지 위협받아야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운 조국입니까?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순순히 귀국해서 조사받을까? 혹시 오해였다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리 참사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귀국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외국 뉴스에서 본 숙청당한 외교관들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됐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그것도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귀국하면 죽고 안 가도 가족이 죽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같았습니다. 5월 23일 새벽 아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여보, 저 지금 공중전화에서 전화해요. 집 전화는 완전히 도청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그래요. 당신이 귀국하는 날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어딘가로 간대요. 어디로 가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 같이 어딘가로. 그게 어디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이 제가 겨우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소.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5월 말 러시아는 해가 일찍 뜹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귀국하면 온 가족이 죽습니다. 안 가도 가족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살아남아서 밖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세상의 진실을 알린다면, 언젠가 가족을 구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희박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5월 23일 귀국 이틀 전 저는 생애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5월 23일 오후 저는 대사관을 일찍 나왔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감시 요원들이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로 향하는 척하다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서 따돌리기가 쉽습니다. 1시간 정도 여러 번 갈아타며 뒤를 따돌린 후 저는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북한 외교관에게 주어진 공식 전화가 아니라 제가 몰래 사둔 러시아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외국 뉴스 사이트에서 찾아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주 러시아 대사관. 여러분, 그 순간의 떨림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북한 외교관으로 살았던 제가 남한 대사관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북한에서는 3대가 멸문당할 죄입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한 서울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저기 전에 말씀하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5해를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친 나라를 등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동시에 가족을 버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전합니까? 모스크바 중심가 카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주소로 오십시오. 택시를 타고 오시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는 편찮으신데 약은 잘 드시고 계실까? 민준아, 미영아 마음속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아버지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언젠가 너희를 꼭 구해낼게. 안전가옥에 도착하자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제 가족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 외교관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귀국 명령을 받은 것,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것, 동료가 숙청당한 것, 그리고 북한 외교부의 내부 사정, 러시아와의 밀거래, 제재 회피 방법 등등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외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망명한 걸 알면 바로 수용소로 보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면 언젠가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때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5월 25일, 제가 평양으로 귀국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북한 대사관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박철수 참사관이 사라졌다. 뉴스를 통해 나중에 들었습니다. 북한은 저를 민족 반역자, 변절자라고 규탄했다고 합니다. 평양 방송에서 제 이름을 욕하며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답니다.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탈북자 단체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함경북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연좌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는 그 끔찍한 제도. 그날 밤 저는 안전가옥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민준아, 미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외교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할 일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겁니다.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족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절망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제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6월 초, 저는 비밀리에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기를 보내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모스크바 땅이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는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북쪽 땅, 수용소 철조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다리시오. 반드시 구하겠소. 마음속으로 가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으로서 2024년 6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5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밟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 식민지, 괴뢰 정권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박철수 동무 아니면 박 참사관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조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분 확인, 망명 동기, 북한 외교부 내부 정보 등등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조사받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함경북도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제가 탈북한 다음 날 바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수용소 내부 상황을 아십니까?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내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아내는, 제 아들은, 제 딸은, 그리고 86살 어머니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하루 두 끼 옥수수 죽으로 버티며 산에서 나무 베고 광산에서 석탄 캐고, 그것도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제 때문에. 선생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연좌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한 일로 부모가 처벌받고, 부모가 한 일로 자식이 처벌받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7월 초, 드디어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 우리식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다르고 같은 된장찌개인데 간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색창에 김정은이라고 쳐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수령님, 이름을 함부로 검색한다니. 그런데 여기서는 김정은을 비판하는 기사, 북한 인권을 고발하는 영상, 탈북자들의 증언이 넘쳐났습니다. 밤마다 그런 영상들을 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 하루에 옥수수 알 200개씩만 먹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수없이 받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시신을 그냥 산에 버렸습니다. 그 증언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지금 제 가족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굶주리고 있고 제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6살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디실까요? 9월 말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고 임대 아파트도 알선해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50대 남자에게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만 마트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도 신기했고 물건이 가득 쌓인 대형 마트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고기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과일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표 들고 몇 시간씩 줄 서서 배급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쌀 몇 킬로그램, 옥수수 몇 킬로그램, 그마저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밤 11시에도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북에서는 굶어 죽고 남에서는 풍족하게 살고 10월부터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5살, 북한 출신, 러시아어 외교관 경력,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을 쓸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학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북한 외교관 출신이라는 경력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겁니다. 11월부터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북한의 실상과 외교 정책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떨렸습니다. 20살 안팎의 대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보니 자꾸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철수입니다. 작년까지 북한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강의를 하면서 제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86살 어머니는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가족분들은 구할 방법이 없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거나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가능하겠죠.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환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자유의 땅. 하지만 제 마음은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제 가족을 향해 조금만 기다리시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겠소.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24년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평양보다 따뜻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난방이 잘 돼서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북쪽 수용소에서 떨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12월 어느 날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수용소 내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 어느 카페에서 한 5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탈북자였는데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과 연락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86살 노인이 수용소 생활을 견디기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6.25 전쟁도 겪으시고 고난의 행군도 견디신 분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노년의 아들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와 아이들은요. 부인은 수용소 내 의무실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의사 출신이니까 그나마 덜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은 광산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25살 아들이 22살 딸이 광산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이면 대학 다니고 연애하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둠컴컴한 땅속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경비가 삼엄합니다.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선생님, 가족은 특별 감시 대상일 겁니다. 고위 외교관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교관 신분상 술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취해서 가족들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 평양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의젓한 표정의 아들, 예쁘게 웃는 딸, 그리고 한쪽에 계신 어머니,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 2025년 봄이 왔습니다. 대학 강의를 계속하면서 저는 북한 인권 단체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과 함께 집회에 나가고 방송 인터뷰도 하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자라는 게 화제가 됐던 겁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관 생활, 망명 결심, 그리고 지금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 선생님, 가족을 두고 온 것을 후회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 귀국했다면 저도 숙청당하고 가족도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그럼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면 언젠가 가족을 구할 희망이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이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가족분들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변화되기를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저는 국제인권단체와도 연결됐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증언도 하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 가족을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가족 중 누군가가 체제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제가 강해야 가족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단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중국 브로커를 통해 가족분들께 편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낮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제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편지를 썼습니다. 원고지에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민준아, 미영아, 그리고 어머니. 나는 지금 남한에서 잘 지내고 있소. 매일 너희들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을 버리고 온 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소.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소. 언젠가 북한이 변하고 통일이 되면 그때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요. 어머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불효자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미영아, 우리 딸,
아버지가 사랑한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끝까지 함께하겠소. 아버지, 남편, 아들 철수.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편지가 과연 가족에게 전달될까요? 설령 전달된다 해도 읽을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12월, 1년이 지났습니다. 탈북한 지 1년, 가족과 헤어진 지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나누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평양에도 지금쯤 눈이 내리고 있을까요? 수용소에도 눈이 쌓이고 있을까요? 여보, 민준아, 미영아, 어머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 꼭 구하러 가겠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고. 2025년 봄이 왔습니다. 탈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3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강의 중에 전화하지 않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입니다. 중국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가족분들이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탈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이라니.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중국 국경 근처에 숨어 계신답니다. 하지만 상황이 위급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추격하고 있대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족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치범 수용소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브로커,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1인당 1,000만 원 정도 돈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마련하겠습니다. 가족만 구할 수 있다면 그날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찍 끝냈습니다. 교수님, 가족분들 꼭 구하세요. 학생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브로커와 통화했습니다. 중국말이 섞인 조선말로 말하는 브로커였습니다. 박 선생 가족, 지금 함경북도 국경 근처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색하고 있어서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수용소 내부에 우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인분이 의무실에서 일하면서 간부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아내입니다. 제 아내 순이가 1년 동안 수용소에서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간부들을 치료해주고 뇌물을 쓰고 결국 탈출 기회를 만든 겁니다. 여보, 당신이 해냈구려. 중국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데려옵니까?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차로 태워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베트남 국경까지 가면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넘깁니다. 그 먼 길을 86살 어머니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가족들이 두만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무사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십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국 땅을 남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윈난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급보가 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수배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은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4월 중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틀 동안 브로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잡힌 건 아닐까? 북한으로 송환된 건 아닐까?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 국경 넘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합니까? 네, 어머님이 많이 지치셨지만 다들 살아계십니다. 5월 첫째 주,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가족분들이 하노이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곧 한국행 비행기에 태울 예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함께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의자에 앉아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5월 6일 새벽 5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 수척해진 아내, 깡마른 아들, 초췌한 딸, 어머니, 여보, 민준아, 미영아, 달려갔습니다.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철수야, 잘했다. 내가 잘한 거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고생시켰소. 아내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아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었습니다. 딸 미영이도 안았습니다. 아빠, 미영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병원으로 가시죠.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냈소. 하지만 마음 한편은 아팠습니다. 수용소에서 1년을 보낸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이제 숨소리도 가빠 보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폐렴이 심각합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남한 땅에서 너를 다시 봤으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 알아. 오래 못 산다는 거 하지만 괜찮다.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폐렴이 심각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정성껏 돌봐주셔서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어머님 생명력이 정말 강하십니다. 담당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86살에 이 정도 회복은 흔치 않습니다. 6월 중순, 드디어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온 가족을 데리고 새로 구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우리 5 식구가 함께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딸 미영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다 같이 살 거란다. 제 말에 미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배급표 없이 줄 서지 않고 원하는 식재료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아내도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다 꿈만 같아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1년 반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는 둥글게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아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브로커가 뇌물을 써서 수용소 안까지 전달했더군요. 편지를 받았단 말이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네,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아내는 수용소 의무실에서 일하며 간부들을 치료해줬답니다. 감기약, 소화제, 때로는 주사까지. 북한에서 의사였던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면서 간부들과 조금씩 친해졌고 몰래 뇌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달러를 보내준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걸로 간부 둘을 매수했죠. 아들 민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버지,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기회를 노리시고 그러다가 올해 5월 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월 2일 밤이었어요. 아내가 이어갔습니다. 매수한 간부가 철조망 경비를 느슨하게 해줬어요. 그 틈을 타서 우리 4명이 빠져나왔죠. 어머님을 업고 아이들 손잡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어머니께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할미가 무거워서 미안했다. 차라리 날 두고 가라고 했는데 어머니, 아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없이 어떻게 갑니까? 두만강을 건널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었는데 강물 소리가 엄청 컸어요. 발 헛디디면 그냥 떠내려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냈다. 우리 딸. 제가 미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날들, 탈출하던 밤, 중국 땅을 도망치던 일주일, 베트남까지의 긴 여정.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만 봅시다. 제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7월부터 가족들이 하나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교육을 마쳤으니 혼자 먼저 일하며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하나원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8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서울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를 걸으며 쇼핑도 하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을 때 모두 말을 잊었습니다. 저 건물들이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살아.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민준이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양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평양은 밤이면 깜깜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환해요. 전기가 충분하니까 그렇단다. 여기서는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켤 수 있어. 그날 저녁 명동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 때나 먹을 수 있던 돼지고기를 여기서는 평범한 저녁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기 한 점을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할미가 살면서 이렇게 배불리 고기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어머니, 이제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기가 귀한 게 아닙니다. 9월 말, 가족들이 하나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한 사회 적응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편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미영이는 간호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수용소에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약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내는 의사 자격을 다시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의대 졸업 여기서 안 통해요. 시험을 다시 봐야 한대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배우면 되죠. 10월 어느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방송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외교관 가족 전원 탈북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뉴스에 소개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자유를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저희는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내도 수용소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하루 두 끼 옥수수 죽으로 버텼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걸 봤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민준이도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25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를 꿈꿀 나이죠. 하지만 수용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캤어요. 그곳에는 저보다 어린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길 따뜻한 말씀들이었습니다. 11월, 단풍이 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증 없이는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요.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할미 살아서 이런 풍경을 보는구나. 어머니,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 바다도 가고. 철수야, 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자유로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산에서 내려와 근처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닭고기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주말.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같은 일상이었습니다. 12월 초, 제가 쓴 책이 출간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 자유를 향한 외교관, 가족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집에 작은 트리를 꾸몄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크리스마스를 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트리에 불을 켜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목도리를, 아내에게 코트를, 민준이에게 책을, 미영이에게 예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설프게 부르는 캐럴이었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제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 생각에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가요.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민준아, 미영아, 순이야, 할미는 정말 복 받았다.
자유로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창가로 가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겠죠?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니까. 언젠가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통일이 되면 평양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 같이 가요. 대동강도 보고 대성산도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집 앞에 서서 자유를 외칩시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수용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자유를 누려야 해요. 그래. 제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거란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야.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같은 눈이 내립니다. 언젠가는 그 눈처럼 자유도 북쪽 땅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